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 방송에서 약속해 드렸던 대로 광복 이후 북한군의 초대 참모총장이 되었던 강건, 그 강신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강신태에 이어 그 다음 방송부터는 다시 천천히 김일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 첫 2달 동안은 출장 김일성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또는 왜곡되어 있는 사실들을 바로잡아 드리는 데 집중하였는데, 시청자들로부터 가끔은 다른 이야기도 좀 섞어달라고 해서 그 사이에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김좌진 장군의 사살범 박상실이 그 정체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는 소래 김중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김좌진 장군이나 또는 소래 그 김중근이 영안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보니 오늘은 자연스럽게 역시 이 영안지방에서 크게 이름을 날렸던 강신태, 강신일 형제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신태는 이 강신태라는 본명보다는 1945년 8.16 광복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이 강건이라는 별명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강신태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강건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잘 알려졌죠. 북한에는 이 사람이 이름으로命名된 강건 종합공관학교라고 있지 않고 뭡니까? 사실 강건, 그러니까 본명이 강신태이니, 그리고 오늘 방송의 내용도 강건이라는 이 이름보다는 강신태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그때 만주에서 발생했던 일이니 저는 여기서 계속 강신태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신태는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할 때 김일성이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은 주로 동만과 남만에서 활동했지만 이 강신태는 북만에서 활동했으며 그의 부대 총지휘관은 다름 아닌 중국인 주보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서도 사실상 이 강신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이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강신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금방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그 문제점 한 2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일성의 회고록 4권에서 김일성은 정말 흔치 않게 당시 그 리황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영남 쪽에서 임시로 동만특위위원으로 내려와 있었던 한 높은 간부가 일찍 영안에서 사업할 때 자기 한 조직 내의 부하로 있었던 여성을 사랑해왔지만 여자가 이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종당에는 그 여자를 아주 환경이 나쁜 열악한 그 몽릉 쪽으로 이제 쫓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일성의 회고록 제4권 10장 제5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여성이 다름 아닌 강신태의 누이였던 강신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 관여하고 있었던 그 당중앙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회고록 속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또 김일성은 북만원정 당시 영안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 사귀었던 평남량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중국인 유격대장 이형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사원 속에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안 지방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이 이형박이 한인들을 무척 좋아하고 또 존경했는데, 그것은 그가 한 번은 반란부대에게 이제 붙잡혀서 묶여가고 있을 때 발도하자에서 이 이름이 생소하지 않죠. 그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소개한 바 있었던 김중건이 바로 이 발도하자를 어복촌으로 건설하지 않고 어쨌습니까?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는 당시 그 중국인 이형박이 반란부대에게 묶여서 이 발도하자를 지나가다가 한 조선인 공산주의자의 도움으로 이제 구출되었다고 회고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이형박을 구해줬던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김일성도 이름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북한에서도 이 강신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강건 군관학교까지 만들어 놓고서도 정작 이 강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 하고 판단하게 된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김일성이 원정기간에 만나서 이제 깊은 친분을 맺었던 적이 있는 이 이형박은 중국에서 2000년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제가 1996년과 1998년에 선후 2차례 이분과 만나서 이분에게서 직접 그분이 김일성과 만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그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당신을 구해줬던 그 한인 공산주의자는 구경 누구냐고 알아봤더니 글쎄 그분이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바로 강신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강신태와 그의 동생 강신일 형제가 1934년에 그러니까 이제 소래 김중건이 그 팔도하자에서 왕청의 그 이광별동대에 의해 총살당한 바로 그 이듬해가 되죠. 그때 이 강신태가 팔도하자 저기대 대장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신태가 1918년생이니까 1934년이면 정확히 16살이 되는군요. 바로 그 해에 이 중국인 이형박이 당시 그 영안현 의원의 서기였던 우홍린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도 역시 중국인입니다. 예, 중국말로는 그 위홍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이형박이 둘이서 당시 영안지방 그러니까 그때 영안지방에는 토비와 마적들이 부지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적들 가운데서 일본군과 대항하여 싸우고 싶어하는 마적들을 한데 모아놓고 영안 유격대에 받아들여서 이 유격대를 크게 확대하려고 도모하던 중에 그만 그 가운데 일부 마적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위홍런이라고 부르는 중국인 그 영안현위원의 서기는 당장에서 살해당하고 이형박도 꽁꽁 묶인 채 이제 영안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부대에 압송되어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형박은 당시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당장에서 죽이지 않고 그 일본군이 가져다 바치면 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 바로 이 자들이 그 이형박을 묶어가지고 영안으로 가던 도중에 강신태의 그 소굴이나 다를 바 없었던 팔도하자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강신태와 강신일 형제가 둘이서 이제 자기보다 머리가 하나씩은 더 큰 대원들 11명을 데리고 달려들어서 이형박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이 형박은 당시 바로 그 영안지방의 항일연군을 통솔하고 있었던 주보중의 최측근 신복이었고 또 아주 주요한 군사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주보중에게 말끝마다 강신태 형제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1935년 11월인가 일본군이 이제 주보중이 제5군을 공격할 때 주보중이 그 군주의부가 이제 이 팔도하자에 와서 한동안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때도 또 이 강신태, 강신일 형제가 그 팔도하자 저기대를 이끌고 직접 주보중의 경호를 책임졌다지 않겠습니까? 이후로 이제 강신태는 일본군이 투항할 때까지 쭉 주보중의 최측근 경호부대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당시 그 주보중의 부대에도 이제 역시 글을 읽은 지식인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하들은 대부분 그 마적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형박도 역시 마적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별명이 평남양인데 이 평남양이라는 이 별명도 역시 이 이형박이 마적으로 있을 때 들고 다녔던 깃발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적들은 대부분이 이제 까막눈이고 공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에 비해서 이제 강신태, 강신일 형제는 벌써 12살 때부터 공산당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부잣집도 습격하고 그리고 16살에는 팔도하자 저기대 대상까지 되었던 말하자면 아주 흔치 않게 그런 젊은 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팔도하자에서 그 김중근이 지었던 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주보중은 당시 그 항일연군 1호군 그러니까 그 흑룡강 지방에서 이제 자기 부대를 확대할 때 그 만주군에서 넘어왔거나 또는 마적 토비들 속에서 이제 의거하여 이제 항일연군으로 넘어왔던 부대를 이제 편성할 때는 언제나 이 강신태, 강신일 같이 절대적으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말하자면 그 뿌리부터 새빨간 부하들을 이들 각지 부대에 이제 정치간부로 파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강신태가 이제 20살 나던 19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이제 영안현이 산림경찰 부대에서 이제 항일연군으로 의거해 왔던 이문빈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리원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부대가 이제 주보중이 그 항일연군으로 넘어왔는데 이 부대가 당시 항일연군 제5군 3사 산하의 제8연대와 9연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보중은 강신태를 제9연대 정치위원으로 파견하고 강신태의 동생 강신일은 제8연대 정치위원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1938년 그때 만주에서 한창 항일연군이 일본군이 대대적인 그 도보를 피해서 한창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북만지방에서 진행되었던 서쪽으로의 이동 그러니까 이제 서북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그 남만에서 양정의 부대가 열하성 쪽으로 치고 나갔던 그 서북원정과는 서로 다른 내용의 서북원정입니다. 양정의 서북원정은 이제 열하성 쪽으로 치고 나가는 원정이었기 때문에 보통 열하원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북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흑룡강성 일대의 항일연군은 주로 영안, 목단강, 하얼빈 이런 큰 도시 주변에서 활동하다가 일본군이 이제 대대적으로 도보를 감행하자 일본군이 거의 없다시피 한
당시 그 흑룡강 동북부 또는 서북부 쪽으로 이제 달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빈 쪽의 그 제3군 조상지부대는 눈강평원 쪽으로 원정했고, 이 원정의 선두부대가 바로 한인 허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 목단강 쪽이 제5군 주보중위부대는 이때 흑룡강 서부 쌍합산, 개서, 개동 이 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원정의 선두부대가 바로 강신태와 강신일 형제가 이제 이끌었던 제5군 3사 8연대와 9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정 과정에서 강신태의 동생 강신일이 이제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도주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항멸연군에서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도주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한 사람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항일연군 제2군 사사사장이었던 안봉학이 자기 부하였던 4사 1연대 연대장 최현희 아내 그 김철호와 이제 바람피다가 발각되다 도주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 후 중국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항일투쟁사 이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관련 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면 그 자세한 내막은 다 밝힐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이제 아주 없었던 것처럼 감출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제멋대로 뜯어 고칠 수도 없고 하여 아주 애매하게 다르게 이제 빙 에둘러서 아주 두루뭉실하게 넘겨버리고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그 안봉학에 대해서 글을 기록할 때는 그냥 이제 남녀 문제 때문에 처분받게 되자 도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남녀 문제 속의 남자는 안봉학 본인이지만 여자는 누군지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항일투사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강신태의 동생 강신일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그 강신태에게 누이도 있고 또 친동생도 있었으며 이들이 모두 그 항일 열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 199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벌써 22년 전 일이군요. 그때 그 북경에서 이영박을 만나서 취재를 하던 도중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원래 아내도, 그러니까 자기 그 본처가 되죠, 항일연군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한때 그 밀산현위원회에서 부녀부 주임도 했고, 후에는 또 소련으로 파견되어 가서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후에 귀국한 뒤에는 바로 그 이영박이 소속되어 있었던 제5군을 영도하는 중국공산당 길동성위원회의 비서처 책임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이근숙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영박과 결혼한 뒤에는 얼마 안 되어 그 영안현이 동경성에서 일본군 헌병대에 체포되어 이제 총살당했는데, 이 여자의 비석이 그 영안현 사란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자의 비석을 찾아보려고 북경으로 돌아올 때 영안현에 이제 들려서 그 사란진에 있는 그 비석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석이 보니까 그 비석 뒷면에 그때 그 이근숙과 함께 붙잡혀서 처형당했던 항일 열사들의 이름이 또 여럿이 더 있는데, 그 속에 바로 강신혜라는 여자 이름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영안현 문사부문회에서 일꾼들한테 이 강신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강신혜가 바로 팔도하자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알아보았더니 다름 아닌 바로 강신태의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뭐 친척 누이가 아니고 친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이 강신태의 동생 강신일에게로 돌아갑니다. 강신일이 1938년 당시 한창 서부원정길에서 갑자기 부대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도 당시 한 부대 내 한 여대원과 사랑에 빠져서 죽자 살자 하다가 이 일 때문에 당시 그 5군 당위원회로부터 처분받게 되자 아주 여대원과 함께 도주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여대원의 이름이 이행금이라고 부르는 역시 한인 소녀였는데 아마 나이는 16살 아니면 17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이행금이 남자친구가, 이행금이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인 셈이죠. 이행금이 남편이 이 강신일이 부대 제8연대 산하의 제1중대 중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이생금은 그 슬픔을 못 이겨서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대 정치위원이었던 강신일에게 이제 발각되어 제지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생금이 이제 슬픔 속에서 빨리 헤어나오게 하기 위하여 강신일이 무척이나 많이 돌봐줬던 모양이에요. 이생금도 본래는 그 남편이 중대장으로 있었던 그 1중대의 대원이었는데 강신일이 이제 그 이생금을 연대부로 조동시켜서 항상 자기 곁에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신일이 나이는 19살이었고 또 연대 정치위원이까지 한 데다가 원래 강신일도 그 형 강신태 못지않게
항일연군 제5군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가장 나절문 지휘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들 두 남녀는 바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조금 좋아하고 또 뭐 서로 연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늦게 만난 것이 이제 한스러운 뜻이 폭풍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 두 남녀는 바로 이제 동거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은 부대 안에 쫙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문은 드디어 이제 다른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형 강신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소문일 리가 없지요. 남편이 이제 전투 중에 사망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이 여대원과 사랑에 빠졌던 강신일에 대한 그 비난이 화살이 엄청 많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또 그 이생금이 그 원래 남편 역시 그 강신일과는 아주 친한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강신일에게는 이제 전투 중에 사망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자기 부하의 아내와 이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두 당사자 본인에게는 뭐 바람을 핀 것이 아니죠. 두 남녀는 하나는 총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남편이 사망한, 말하자면 미망인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또 결혼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생금이 남편이 이제 사망한 지 불과 30살밖에 안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당시 그 5군 3사 당위원회에서는 강신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몰래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당장 그 이생금이와 헤어지든지 아니면 정치위원직에서 내려오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신일은 좀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그 사람을 돌려보낸 뒤에는 바로 이제 이생금이와 둘이서 의논했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그랬더니 이생금이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그러니 이제 강신일도 나도 이제 이따위 정치위원직에서 철직당하면 철직당했지 결코 이제 너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정치위원직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그 공산당에서는 강신일이가 이생금이와 살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정치위원직에서 철직되고 나면 이제 바로 평대원이 될 터인데, 공산당이 항일연군에서 평대원은 결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들 둘은 의논 끝에 차라리 우리 둘이 부대를 다 버리고 함께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이제 달아나서 조용히 살자고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에 이들 둘은 이제 보찜을 끓여놓고는 평소 이제 각별히 친하게 지냈던 몇몇 부하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글쎄 이 부하들이 강신일과 이생금을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도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항일연군이 무슨 부대입니까? 바로 만주경내의 모든 항일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부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형성한 그런 연합군 형식의 부대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따로 항일연군에서 나와 다른 데 가서 계속 투쟁을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돼 이제 강신일과 이생금은 이들을 따라서 이제 함께 떠나려고 하는 그 대원들을 모조리 데리고 원래 그 부대의 밀령에서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달아났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가서 정착했던 그 지방이 오늘이 흑룡강성 동북부에 위치하여 있는 쌍압산 지구인데, 이 쌍압산을 중국어로는 쌍야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소련과 아주 가까운데, 그 쌍야산 주변에는 이제 여하, 수빈, 나북, 그 동강, 중국어로는 려허, 수이빈, 루어베이, 통장, 뭐 이런 현성들이 있습니다. 강신일과 이생금 이들 두 부부는 이곳을 이송한 뒤에 바로 이제 산에서 정식 결혼식까지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다른 중국인들 같았으면 아마도 그때 자기를 따라왔던 그 100여 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산속에서 마석이나 아니면 포비가 되었을 것인데, 강신일과 이생금은 여전히 그 항일연군 제5군 3사 8연대라는 이 부대 변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로는 그 조상지 3군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지 부대에서는 이 강신일이 부대가 5군에서 이제 탈출하여 따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대인 것을 알 리가 없고, 또 모두 이제 공산당이 영도하에 있는 항일연군 부대로 간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의 1년 동안 쌍압산 지구에서 이제 지내며 강신일은 계속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말하자면 계속 항일연군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활동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쌍압산 지구에서는 강신일 이름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신일을 붙잡으면 이제 상을 준다는 보고까지 나붙었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그 흑룡강성 쌍압산 지구에서는 이 강신일을 이제 항일영웅으로 인정하였고, 또 항일열사 기념비 속에 강신일과 그의 아내 이생금의 이름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쌍압산에서 편찬한 문사자료 속에는 강신일이 항일투쟁 역사를 기록까지 하고 있는데, 다만 그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아주 두루뭉실하게 넘겨버리다가 후에는 아주 일본군과 전투 중에 영롱하게 희생되었다고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쌍압산에서 이제 답사를 할 때 마침 그
강신일이 부대였던 항일연군 제5군 348년대 1중대 여대원이었던 오옥청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우위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대원이 이제 당시 그 쌍갑산에서 멀지 않은 그 흑룡강성 합강시, 중국어로는 허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옥청이라는 이 여대원이 이 허강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알고는 연락번호와 이제 주소까지 알아가지고는 이 여대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이 여대원이 1922년생인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 아직 80세가 안 되었습니다. 이후 이분이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온 뒤에도 계속 생존해 있었는데 2014년에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제가 중국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러더군요. 이현금이라고 정말 이쁘게 생긴 언니가 그때 자기네 그 8년대에 있었는데 후에 정치위원 강신일과 함께 달아났다가 이듬해 항일연군에 붙잡혀서 처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일본군과의 전투 중에 사망했다니 뭐니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중국의 재료들이 사실을 제대로 다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이 강신일이 그때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사실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강신일 부대에서 이제 중대장을 담임했던 적이 있는, 그러니까 그 이현금이 원래 남편이 이제 전투 중에 사망하고 나서 그 남편이 중대장직을 이어받았던 중국인이 왕칭윤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왕경운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해방 후에 흑룡강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손녀가 자기 할아버지 해고담을 이제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도 이때 그 강신일과 이현금이 항일연군에 붙잡혀 와서 처형당했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그 왕경운과 그리고 제가 직접 그 합강에서 취재를 했던 오옥청도 모두 그 강신일과 이현금이 이제 항일연군에 다시 붙잡혀서 처형당했던 그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모조리 지켜보았던 생존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강신일과 이현금이 어느 해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 손에 붙잡혔으며 어떻게 처형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939년 가을에 이 강신일이 형 강신태가 그때 이제 쌍합산과 비교적 가까운 중국어로는 지시엔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지편이라고 되는데 강신태가 이제 당시 그 연대 정치위원으로 있었던 제5군 3사 우연대를 인솔하고 이 지시엔이라고 부르는 고장으로 이제 식량을 구하러 나왔다가 우연하게도 이제 강신일이 8년대가 여전히 이 부근에 있다는 소식을 얻어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강신태는 정말 한마디로 눈알이 뒤집힐 지경이었죠. 그래야 이제 강신태가 바로 그날로 이제 부대를 이끌고 강신일이 있던 그 밀령을 포위했는데 강신일은 뭐 자기 친형이 온 것을 알고는 설마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해서 이제 더구나 자기는 이미 이현금이와 결혼식까지 올렸고 또 그때 이현금은 한창 임신 중이었는데 오라지는 곧 해산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신일은 전혀 이제 반항할 생각도 하지 않고 형을 마중하려고 이제 밀령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강신태는 바로 당장에서 이제 자기 동생 강신일을 잡아먹었고 또 밀령으로 들어와서는 배가 뚱뚱한 이현금까지 묶어서는 그 밀령 복판에 있는 넓은 이런 공지로 이제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강신일이 데리고 있었던 그 8년대는 모조리 이제 강신태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한 뒤였죠.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강신일과 이현금이 처형 장면을 구경했던 오옥청의 회고담을 그대로 이제 받아 적어서는 김일성 평전에서 이제 강신태와 강신일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1939년 가을이었는데 강신태가 식량 공작대를 데리고 이곳에 왔다가 강신일 등도 모두 이 지방에서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서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때 우리 3사 정치부 주임은 왕효명이었다. 왕효명도 해방 후까지 살았고 강신일이 8년대 1중대 중대장이었던 왕경원도 역시 모두 해방 후까지 살았다. 우린 그때 강신태가 자기 친동생 부부를 나무에 산채로 매달아 놓고 목을 메어 죽이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누구도 이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기 싫어했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다. 강신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때 우리 오군과 함께 행동하던 4군 유수처의 지도원 조서영과 왕경훈이 강신일과 이현금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지만 강신태가 말을 듣지 않더라. 처음에는 총으로 쏘아 죽이려 했는데 이현금이 불쑥 달려나와서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강신태가
차라리 잘됐다. 너 때문에 내 동생이 도주병이 된 거다. 이참에 같이 죽어라 하고 욕을 퍼붓더라. 그리고는 총을 쏘지 않고 둘 다 나무에 매달아 목을 매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는 강신일이 데리고 있었던 남지 대원들은 모두 군부로 데리고 갔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아쉽다. 숱한 공을 세운 항일연군의 한계 연대 정리를 이렇게 여자 문제 하나로 처형했다. 그것도 부부를 함께 말이다. 물론 강신태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다. 그때 상황에서 우리 항일연군이 제일 무서웠던 것은 일본군 토벌대보다는 내부에서 자꾸 도주병이 발생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도주병은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강신일이 착오는 범했지만 사실 죽이기까지 할 죄는 아니잖은가. 너무 억울하게도 자기 편, 그리고 자기 친형이 손에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 항일연군과만은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강신태. 그러니까 북한군이 초대 참모총장이었던 강건이 21살 때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강신일과 그의 아내 이생금이를, 그것도 한창 임신 중이었던 여자를 잔인하게도 목을 매달아 죽인 사건입니다. 자기 척도 아니고 동지였던, 아니 친동생을 그것도 기순하여 적이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항일투쟁을 해왔던 그 영롱한 항일전사를 여자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목을 매달아 살해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공산당이 이렇게나 무서웠습니다. 어쩌면 누구라도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 이렇게나 자기 동지도 친인도 혈육도 가리지 않게 될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 이생금은 아무 죄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했던 죄밖에. 그것도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항일연군에서 탈출까지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역시나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계속 산속에서 항일투쟁을 견지해왔던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20살도 안 되었던 어린 여대원이, 또 그리고 그것도 임신 중이었던 임신부를 그렇게 목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공산주의자 강신태, 북한군 초대 참모총장이었던 강건, 그리고 오늘날 북한군의 지휘관들이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모두 이 강건이 이름으로命名된 군관학교를 나왔을 이 강건이 과연 어떤 공산주의자였고 어떤 전력을 가진 인물이었는지에 대하여 특히 저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탈북자 출신의 세터민들은 한 번쯤 사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이나 이제 항일연군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일본군까지 다 포함하여 정말 끔찍했던 살인사건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 친동생 부부를 함께 목매달아 죽인 강신태 이야기만큼 이렇게 몸소리 치는 일도 정말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다시 김일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